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기하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첫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트럼프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두 번째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에서 득표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합니다. 인천을 찾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벌어진 일인데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역사에서 통일, 화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심지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 기념탑까지 없애라고 지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남북회담 업무 등을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7.4 남북 공동성명 등 김일성 주석의 통일유운을 기리기 위해 만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마저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통일부도 적반하장식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납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납니다. 이어 내일 오전엔 김 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오후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3자 협의를 이어갑니다. 외교부는 3국 수석 대표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합니다. 오늘 국회로 출근해 복귀 인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번 도중에 불거졌던 성희롱 의혹, 당사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9시쯤 국회로 출근하면서 복귀 인사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이번 중인 보름 동안 민주당 인사들의 입단 탈당과 공천 잡음 등이 불거진 만큼 총선 승리와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혁백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불출마를 발표한 겁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부원장은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엔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며 합의문을 통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며 2차 가해 논란까지 휘말렸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표는 이번 중에도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고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 부원장의 총선 불출마 입장에도 당 차원의 감찰은 그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300명인 국회의원의 숫자를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저격수로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였는데 이 대표와의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은 선거구상 인천 계양구 갑이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 적진과 맞닿은 최전방에서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국회의원 숫자 300명을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가지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4번째로 국회의원 정원 감축을 내세운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인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자신이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명명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젠 두 번째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주 득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첫 경선에서 3위에 머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본격적으로 대세 뒤집기에 돌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는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었습니다.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득표율을 기록해 2위를 차지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29.8%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3위로 밀리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He's in single digits in South Carolina and single digits in New Hampshire. I'm going after Trump. People are tired of the division and the chaos. We can't go through 4 more years of chaos. We won't survive it. 미 공화당은 현지 시간 23일 뉴햄프셔주에서 두 번째 경선을 치릅니다. 뉴햄프셔 경선은 코커스와 달리 당원이 아니어도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대세 뒤집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He's pulled all his money. He's pulled all his people. He hasn't been here in a month. So he's given up on New Hampshire. Donald Trump. It's about what we're doing to bring opportunity for the rest of the country. And that starts with the voters. 트럼프 전 대통령도 뉴햄프셔주에서 앞으로 일주일간 집중적인 유세를 펼치겠다는 일정을 알리며 전면적인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다른 항공기와 접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한항공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삿포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766편 항공기가 견인 차량에 끌려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견인차가 눈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항공기는 멈춰 있던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기 오른쪽 꼬리 날개와 접촉했습니다. 사고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엔 기장과 승무원 13명, 승객 276명이 타고 있었고 홍콩 항공기엔 탑승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홍해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 미국 선박에 이어 그리스 화물선이 예멘 반군 후티의 미사일에 맞았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화물선엔 우크라이나인 20명 등 24명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박은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사건 직후 후티군은 본인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후티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미국은 후티군의 무력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후티로 향하던 이란의 신형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오늘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첫 번째 픽은요. 테슬라봇 어디까지 왔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시죠. 바구니에 들어있는 티셔츠를 꺼내서 직접 개어보는 로봇. 30초도 안 돼서 옷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옆에서 사람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보면 장갑을 낀 사람의 손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자 일론 머스크 30분 만에 아직 완전히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집안일을 돕는 로봇, 그래도 가까이 왔을까요? 뉴욕을 강타한 강추위의 대폭설도 이 스포츠 경기를 막진 못했습니다. 눈보라 탓에 밖은 하나도 안 보이고 경기장도 눈이 허리까지 차올랐는데요. 그럼에도 터치다운은 계속돼야 한다. 직원은 물론 팬들까지 200명이 넘게 모여 눈을 다 치웠고 결국에는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운 팬들은 점수가 낮아 눈을 던지면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응원 덕분일까요? 경기도 홈구장의 버펄로 빌스가 이겼답니다. 마지막 픽, 칼국수 사과문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가 팬들과 소통하는 앱을 통해 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이 좀 의아한데요. 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한 방송 중에 칼국수가 뭐지? 이렇게 혼잣말을 했고 이 말이 이상한 오해를 불러 1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다면서 말투 때문에 불편했을 팬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마음을 전했는데요. 개인 방송 등을 통해서 논란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작은 말실수가 부른 사과에 냉정하게 이럴 일인가? 가장 황당한 사과 이런 반응 이어졌습니다. 아이돌의 삶 쉽지 않네요. 외국 회사로부터 고액의 로비를 받아온 것 아니냐는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을 둘러싼 논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소득이 필요해서 집을 빌려줬던 거란 조 원장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에서 현직으로 일할 때 호주 뉴질랜드 은행에 집을 임대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외국 기업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잇따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외교부 차관과 호주 대사 등을 지낸 조 원장이 외국 기업들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외교부나 또는 소위 외교 통상 이런 쪽에 많이 계신 분들하고 이 외국계 기업들이 특별하게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부당한 거래나 뇌물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조 원장은 퇴직 후 경제적 필요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 탄핵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줬고. 그런데 취재 결과 조 원장이 2016년 5월 호주 뉴질랜드 은행 서울지점과 임대 계약을 맺은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초 계약은 2년이었지만 은행 관계자가 1년 만에 한국을 떠나면서 이듬해 6월 임대가 끝났습니다. 안보실 1차장 재직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석 달 뒤엔 엑손모빌 측이 새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조 원장은 2017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 배우자 명의 채무가 2억 원가량 줄었다고 신고했는데 그 사유로 주택 임대 수익을 들기도 했습니다. 조 원장 측은 2016년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둬 가정 경제에 부담이 커져 임대한 것이라며 두 계약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개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소식 자주 들으시죠? 마약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부산항에 들어온 화물선에서 100kg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조사 중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둑해진 바다로 잠수사가 뛰어듭니다. 조명을 비춰가며 배 밑바닥을 샅샅이 뒤집니다. 잠시 후 엔진 냉각용 해수 흡입구에서 검정 비닐로 꽁꽁 싸맨 가방을 찾아냅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산 신항에 접안한 배를 검사하는데 수상한 물체가 있다는 신고에 해경이 출동한 겁니다. 끌어올린 가방 3개에는 하얀 가루를 1kg씩 나눠 담은 봉지 100개가 있었습니다. 발견된 마약은 코카인 100kg이었습니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3,5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입니다. 마약이 나온 선박은 한국 컨테이너선. 지난달 브라질을 떠나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어제 부산 신항으로 들어왔고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적 선박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우리나라 배에서 나온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저희도 좀 드문 케이스죠. 일단은 선박 운항 스케줄을 또 저희들이 체크해보고 있고 또 선원들이랑 여러 가지 중복 체크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을 노린 중남미 범죄 조직의 소행인지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 한 승선원 소행인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해경은 마약 반입 경로를 수사하며 선장과 내 외국인 선원 등 23명을 대상으로 DNA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은 섬이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인데요. 주민은 150명인데 사슴은 600마리가 넘습니다. 사슴 숫자가 늘어나도 손쓸 방법이 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를 바꾸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줄을 맞춰 바다로 뛰어들더니 익숙한 듯 헤엄을 칩니다. 사슴들이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인데 사슴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민은 약 150명인데 사슴은 600마리 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섬까지 합치면 1000마리는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철망을 이렇게 다 쳐놔도 근데 막 뛰고 넘어버려요. 이게 수영해서 다녀요. 저기 성만대에서 여기까지 헤어오고 30여 년 전 축산업자 등이 녹용을 팔려고 사슴 10마리를 들여왔는데 이후 방치했던 게 발단이 됐습니다. 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파헤치고 묘도 막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산도 다 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좀 크죠.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진정을 냈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슴은 가축이라 포획이 어려웠는데 권익위가 축산업자를 찾아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지자체는 전염병 검사 이후 살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곳에 사는 사슴을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등으로 지정되면 포획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 유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 등이 영하권으로 춥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2도로 예보됐습니다. 오후부터 눈과 비가 내리는데 양은 적지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